오늘 아침에 새벽에요. 네. 그 업비트 거래소 긴급 점검 올라온 거 공지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네요. 새벽에 이제 긴급 점검이 떠가지고 매수 매도 체결 일단 다 스탑되고 코인 모으기 스탑되고 네. 왜요? 딱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딱 새벽 6시 몇 분에 딱 올라온 거예요. 정기 점검도 아니고. 네. 긴급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그 불안함이 싹싹 트잖아요. 그렇죠. 거래소의 긴급 점검, 네. 뭐 이용 약간 잠깐 스탑해놓고 그런 불안함.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해킹이고 그랬다면 입출금을 중지했을 텐데 지갑 점검하고 그건 아니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곳에 대해서 그런 게 저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같은 경우 비상겸 네. 일어났을 때 네. 그때도 거래소가 딱 입출금 중지라고 딱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거래소가 갑자기 이제 셧다운 돼버리니까 뻗어버리니까 네. 당연히 뭐 있으면 어디도 못하고 내 자산 출금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막 전쟁 나거나 이렇게 찾지 않더라도 뭐 금융위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가까이 바로 우리 현실에서 딱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뭐 해외 케이스를 많이 봐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암호화폐들을 비트코인을 이 거래소 계속 둬도 되냐,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많이 받아요, 저는. 개인 지갑 좀 옮겨야 돼요? 이런 거래소 두면 안 돼요? 이런 네. 것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개인 지갑으로 다들 옮겨 가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거래소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항상 해킹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뭐 아무리 열심히 해킹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공격자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축구도 약간 공격 수비가 1대1로 붙으면 항상 공격수가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당연히 보안은 계속해서 기술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해커들이 쓰는 방법도 되게 정교해지고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못 막아도 결국 털리는 거니까요. 국내 이제 거래소들도 항상 북한 그 해킹 그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타겟으로 그냥 딱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의 DMM 거래소라는 곳이 얼마 전에 파산했어요. 거기가 몇 년 전에 비트코인 해킹 당했는데 또 북한 해킹 그룹의 소행이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버티고 얼마 전에 작년 말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의 5대 거래소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된 거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면 뭐 안전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으로 치면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같이 이렇게 기관 자금을 받아주고 커스터디 해주는 곳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지 않으면 개인이 셀프 커스터디 하는 거는 반드시 배워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개인 지갑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키스톤 같은 게 요즘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다고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키스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비트코인 맥시 분들이나 네. 키스톤 되게 많이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키스톤이라는 지갑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많이 구가하고 있고 거기에 에어갭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 에어갭이 이제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뭐 보내고 받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지갑에 로그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인터넷을 일단 연결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사람들이 벌써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개인 지갑으로 일단 덤겨가야 된다. 그게 더 안전하다. 처음에는 거래소랑 비트코인 지갑을 이렇게 비중을 정해서 조금만 이렇게 옮겨보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완전히 다 옮기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성룡님은 이제 성향이 이제 조금 더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네. 형태일 것 같고, 그렇죠. 훈종님은 성향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 모으자, 이게 제일 좋은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가도 어차피 팔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상룡님처럼 조금 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럴 것 라는 같습니다. 관점에서 네. 본인은 어떻게 하시고 물어보시면 또 어떻게 조언해 드리세요?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뭐 궁극적으로는 개인 지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저는 좀 그래도 뭐 이런 계속 모아가는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갑을 쓰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저도 그냥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그냥 개인 지갑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해킹을 당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자산을 사실 잃었던 경험도 있고 근데 그 뒤로 사실은 저는 지갑도 이런
핫월렛, 콜드월렛, 뭐 하드월렛, 소프트월렛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지갑에 보관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마스크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해킹의 우려가 당연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안 쓰고 싶어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일본 거래소 말씀하셨었는데 뭐 마운트복스도 사실은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한 거래소이고, 뭐 물론 FTX 좀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거래소들이 사실 글로벌 거래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산할 수 있고, 그죠.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업비트, 뭐 빗썸, 뭐 코인원, 코빗, 고팍스 쓰실 텐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고, 물론 그들도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다 정도는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나는 비중을 좀 나누지, 나는 좀 장기적으로 모아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건지, 그걸 좀 구분하셔서 비중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거래소에 답을 좀 그러면 주고 이제 싶습니다. 개인 지갑에 따로 보관 안 하면 거래소에 다 보관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거래소 말고 보관할 데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렇죠. 뭐 해외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국내 라이센스 받은 거래소 이용하시겠죠? 해외 맞아요. 거래소는 예. 더 보호가 안 되니까. 맞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그런 거 없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도 뭐 한켠으로는 불안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긴급공지가 떴어. 네. 지갑 점검인 거야. 네. 입출금 중지된 거야. 우리가 딱 이렇게 마주하면 네. 뭐 몸에 소름이 확 올라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사실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라이센스를 받은 이제 거래소들은 조금은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업비트도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해킹 당했었죠. 6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빗썸도 그 즈음에 해킹 당했었죠. 6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뉴스에 다 나오는데 소비자 투자자한테 이제 전가하진 않았죠. 본인들이 다 커버한 거죠. 네. 소비자는 전가했을 때보다 본인들이 그걸 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소비자 전가를 하면 이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거래소를 쓰고 라이센스된 거래소 쓰는 이유는 그런 데 좀 있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결론은 뭐를 보유할 거는 개인 지갑으로 보내야 되고 트레이딩 할 거는 거래소 둬야 된다. 큰 저거는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 지갑으로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니모니 카드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 핀 번호 까먹었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그 월렛을 이용한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월렛을 쓰려면 앱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앱에 못 들어가잖아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복구하냐. 그래도 이 니모닉 아무 문구를 적어놓은 게 있으면 뭐 다른 지갑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가능한데 그까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황하거나 특히 디지털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뭐 50대, 60대 분들이 또 자산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면서 이게 그 훈정님 말대로 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지갑 보유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거래소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또는 몇백 정도 되는데 이걸 또 개인 지갑을 또 사서 개인 지갑 보통 한 2, 30만 원 합니다. 네. 개인 지갑을 사서 배우는 것도 사실 좀 어렵고 네. 어렵고 한 상태에서 출금 수수료 한 10만 원 정도 들죠. 비트코인 보내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금액이 보통 작을 때는 네. 그냥 거래소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 지갑 보냈다가 뭐 이거 종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누가 대신 알려주진 않은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금액이 클 때는 거래소에 두는 게 두려운 시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좀 클 때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개인 지갑을 어떻게든 이렇게 훈종류도 개인 지갑 관련해서 이제 따로 클래스도 하고 멤버십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든 배워서 개인 지갑 활용을 하는 게 비트코인의 본연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좀 약간 게 있어요. 물어볼 때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개인 지갑을 써보면은 개인 주권, 개인의 금융 주권을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비트코인이 본연 가치 느낄 수 있죠. 예, 그거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하나의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해요. 개인 지갑을 한 20만 원, 30만 원 써서 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수수료도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보내다가 뭐 지갑 주소 잘못 입력하거나 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수적인 하나의 수업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나의 개인 주권을 유지하는 어떤 좋은 방편 그거를 나만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만족감이 확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셀프 커스터디 하는 그 방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CD 고문 같은 것도 철판으로 된 메탈 플레이트에다가 각인해서 넣는 거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 지갑 사용할 때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10만 원씩 막 출금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렴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좀 실전으로 알려드리는 편인데 되게 재밌어 하세요. 시니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클래스 밑에 자막 나가야 되나? 하여튼 말씀해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거 자체로 재밌습니다. 그 개인 지갑을 할 때요, 이제 아까 해킹 당하셨다고 메타마스크 했는데 이런 웹 지갑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개인 지갑은 콜드 월렛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돼 있는. 그러니까 그 분리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요 개인 지갑으로 최종적으로 핀 번호나 뭐 지문이나 뭔가로 내가 승인을 해줘야 자산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콜드 월렛, 물리적으로 분리된 요런 지갑에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한 크립토 자산의 90%는 그냥 개인 지갑, 10%는 거래소, 10%는 언제든지 트레이딩 또는 팔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잦게 이동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는 비트코인 개인 지갑으로 이동이 잘 안 돼요. 한 군데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빗썸 업비트 사용하는데, 빗썸 업비트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지갑을 바로 내보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걸 통해서 보내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하고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 교육 비즈니스하고 할 때 개인 지갑 교육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레저 지갑만 거의 대부분 있어가지고 레저 지갑으로 교육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 문구를 적잖아요. 니모니 카드에 24개 단어를 쫙 적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습관들이 있어요. 적고 종이 적고 이 종이를 나만 아는 곳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일단 사진으로도 찍어. 기본적으로 나타난 습관이에요. 찍고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어떤 사진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클라우드로 이제 인터넷상에 다 올라가는 거라고 해야 돼.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니모니 구문을 적어놓은 이 구문만 있어도 이게 비밀번호니까 누구든 이제 다른 지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종이로 적어 놓으면 이거를 잘 보관하는 거. 그 잘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철판 메탈 플레이트. 메타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종이에 적으니까 이게 뭐 잉크가 이렇게 날아가서 지워질 수도 있고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잃어버린 경우 많아요. 적어놓고 어딘가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사실 거래소 해킹 당할 리스크보다는 이 리스크도 사실은 관리 잘못하면 작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거면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고 어설프게 할 거면 거래소 두는 게 낫고, 거래소는 적어도 특정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들도 잘 관리하니까 그런 형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지갑 추천해 줄 만한 거 있나요? 저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이드라고 하는 지갑을 가지고 수업을 해드렸는데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그 블록스트림의 대표가 아담백이라는 사람입니다. 해시캐시라고 하는 자기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분이고 POW를 활용했어요. 그 해시캐시. 그리고 그 POW가 바로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에 등장하는 이론이죠. 그 아담백의 이름이 실제로 백서에 등장을 합니다. 아담백의 해시캐시의 POW를 차용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 아담백이 굉장히 젊을 때부터 사이퍼펑크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암호학자고 개발자인데, 이분이 이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지갑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이 가고, 그리고 코드도 다 오픈소스고요. 그러니까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코드 개발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 되게 단순하고 초보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고급 기능도 다 들어있는 되게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지갑이긴 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제이드란 지갑은 비트코인만 온리로 쓸 수 있는 지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온리 지갑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 순간 비트코인의 어떤 업그레이드라든지 프로토콜 이런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있을 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이제 그만큼 중점을 못 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러 개 지갑을 써야겠네요. 다른 코인들도 맞습니다.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이더리움은 거의 보유 못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테더도 보관하시려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이더리움이나 트론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분들께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키스톤 지갑을 추천해드리고, 트레저원이라고 하는 또 지갑이 있어요. 트레저도 많이 써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트레저를 더 많이 씁니다. 좀 쉬워요, 그거는.
대신에 뭐 에어갭이나 이런 기능은 없는데 네. 사용성도 좋고 쉬워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트레저, 트레저 쓰시는군요. 레저, 레저랑 그다음에 한국의 또 로컬 디센트. 지문으로 하는. 네네네. 약간 지문인식. 좀 여러 개를 써요. 그 콜드월렛도 분산시켜 놓는 게. 맞아, 이게 또 여러 개 해놓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 CD 구문 하나 잃어버릴 수 있으면은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야, 지갑. 네. 네. 작년 해킹 피해만 3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우. 올해부터의 가상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킹 금액이 되게 커지죠. 점점 그 보통은 해킹이 그 우리가 비트코인을 해킹당해서 없어졌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킹당한 게 아니라 자기 비밀번호가 노출됐거나 여러 가지 인증 단계에 노출됐거나 그 개인의 부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부실인 거죠. 근데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어떤 시스템이 뚫린 걸 수도 있지만 그거의 권한을 가진 아주 담당자의 그냥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꽤 크다. 내부자 소행이 아니라면 그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하고 암호화폐 개인 지갑에 보유되어 있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자기의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뭐 OTP, 뭐 비밀번호 이런 정보들이 어딘가에 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기기에 자기 나름대로 다 적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피싱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피싱 사이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메일 주십니다. 뭐 네이버에서 뭐 줍니다. 이렇게 주면서 이 피싱을 유도하는 메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릭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명확한 출처가 아닌 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첨부 파일은 웬만하면 클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자기의 노트북, 자기의 스마트폰에 결국 바이러스 침투하게 되는 거고, 해킹 프로그램 침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떤 컴퓨터에서 잠시 비밀번호 노출되는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다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기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원천을 맞는 거는 이제 콜드월렛 같은 거 쓰는 것도 있지만 콜드월렛도 사실 뭐 콜드월렛은 해킹 당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눌러야 되니까 해커가 내 옆에 와서 같이 누르지 않는 한은 좀 괜찮긴 한데 그렇죠.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그래서 거래소가 그 핫월렛 콜드월렛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0%? 무조건 8대2로 이제 나눠 놓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콜드월렛에 있는 80%는 일단은 안전하다 보고 핫월렛에 있는 20%가 항상 노출돼 있는 거죠. 그 핫월렛은 우리나라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디 기업들을 많이 쓸 거예요. 헥슬란트라든지 코닥, 그런 케이닥 이런 것들을 많이 쓸 텐데 다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커스터디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거래소에 그 담당자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담당자의 컴퓨터를 털면 돼요. 장훈님 말씀하신 대로 피싱으로 컴퓨터를 공격해서 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관련 정보를 빼내는 거죠. 커스터디 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걸 탈취해서 그걸로 몰래 들어가서 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2중, 3중 보안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서 한 명만 탈취해가지고 아마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2명 이상 최소한 컴퓨터를 털어야 아마 가능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콜드월렛도 털릴 수 있다는 거. 이제 거래소들이 장훈님이 쓰시는 레저 같은 거에 고객 자산을 담아놓고 그거를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저도 이 스마트 컨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몰라도 해당 지갑의 공개키나 지갑 주소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백도어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자산을 탈취한 경우가 있었어요. 레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걸로 문제가 돼서 지금 그 마켓 시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레저가 좀 인기가 없는 거고 요즘. 그래서 이런 콜드월렛들도 뒷문이라고 하죠. 백도어를 만들어 놓고 이제 혹시나 유사시에 이걸 잃어버렸을 때 돈 내나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자사가 접근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제 루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킹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네. 비밀번호 이런 것들 핸드폰 클라우드 올려놓고 그렇게만 안 하시면 맞습니다. 많이 해결되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결국 에어갭을 쓸 줄 알아야 좀 진짜 안전하게 개인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비밀번호 같은 것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폰 같은 거 이제 잘 이용 안 하는 거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 다 끊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비밀번호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클라우드 올라가기도 하고 인터넷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좀 습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새해잖아요. 2025년. 새해죠. 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재작년보다 더 사람들이 어디에 진짜 많이 관심이 있냐면, 그래,
비트코인 좋은지 알겠어. 국가도 뭐 한다 하지, 뭐 기업도 모은다 하지, 뭐 희소성도 있다고 하지, 뭐 여러 명이 비트코인 좋은 거는 잘 알겠는데 네. 동의하고.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올라간 다음에 늘 올라간 이제 패턴이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정보, 어떤 알트코인, 어떤 쪽이 올해 이제 주목을 받을지 이런 거가 맞죠. 실제로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도에 크립토 테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고른다면 두 분은 비트코인 제외 비트코인을 제외한 네. 나머지 크립토 관련된 테마 중에서 뭐 테마니까 뭐 특정 코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요. 알트코인이나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얻는 것을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X표 한 마스크 하나 주시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맞지 코너는 않겠다. 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뭐 저도 뭐 이걸 맞추기는 되게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뭐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좀 지켜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금융기관들에서 내놓은 전망 중에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RWA, 뭐 토크니제이션, 그다음에 뭐 디파이,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이제 AI이거든요. AI 에이전트 쪽이긴 한데 2024년 초에도 AI 관련된 테마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1분기 정도죠. 네. 뭐 엔비디아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뭐 AI가 뭐 올해도 저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또 뭐 이런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이런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매크로 뭐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올해도 뭐 이런 매크로 경제 이야기 쭉 하다가 결국에는 또 AI가 좀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가들이 먼저 한번 AI 쪽이 뭐 견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는 크립토 시장까지 AI 관련된 테마들이 한번 들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네네. AI 에이전트 그 분야를 말씀하시겠네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 그 분야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면 네. 실제로 그 분야에 이제 분들이 투자를 만약 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세부 프로젝트까지 알 수 있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네. 방법론이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빗썸이나 뭐 그런 코인원 이런 곳에서도 이제 테마 이런 섹터를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도 이런 메이저 섹터, 뭐 그런 AI 섹터, 디파이 섹터 이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코인리스라는 플랫폼에서도 그 섹터 구분이 되게 좀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체크해서 한번 그 섹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코인이 더 궁금하면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더 지켜볼 수 있는 뭐 사이트들도 많고 거래소 자체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막 만들어 내놓잖아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보고서, 상장 전에 이런 그런 것들 보고서 올려가지고 막 해놓는데 그런 거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네. 끝물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저는 일단 약간 뭐 AI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근데 뭐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이런 가격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글로벌 경제 측면이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알트코인이 가는 이런 시장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달러까지 갔다 쳤으면은 이제 그 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이런 알트코인으로 약간 낙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또 다른 뷰도 있어요. 이제 뭐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ETF로 유입된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뭐 이런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뉴스가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EC 수장도 바뀌고 네. 뭐 전반적으로 이런 요직에 있는 분들이 친 크립토 쪽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신규 알트코인 ETF들 이 뭐 좀 기대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그 유동성의 뒷받침을 통해서 가격적인 상승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의 아이디어는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들으면 생각이 난 건데 AI 쪽, AI 에이전트 쪽의 시장이 섹터가 저도 뭐 내년 전망이나 요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그 분야가 가장 올 한 해 뜨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AI 섹터 코인에 뭐 ETF 있는 건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런 투자 상품이. 그러면 작년에 왜 솔라나가 인기가 좋았을까를 보면
밈코인들이 다 솔라나 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밈코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어려운데 올라갈 거 네. 대부분의 코인 올라오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쪽은 그래도 그것의 어떤 이제 성장을 이제 이어받아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토큰들이 어느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플랫폼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다. 네. 보면 제가 자료 쭉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면 베이스 체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에서 한 베이스 체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도 그 다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베이스 체인이 토큰이 없어요. 맞아요. 투자 방법이 없는 거네. 네. 뭐 코인베이스 코베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네. 근데 솔라나가 확실히 트렌드를 빠른 게 이제 AI 에이전트 마켓도 지금 만들려는 것 같고, 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렌드가 조금 줄고 있으니까 AI 에이전트 이 트렌드를 솔라나가 이제 좀 끌어올려고 솔라나 네트워크 쪽에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 좀 나오고 관련된 이제 그 거래 플랫폼 내고 이런 것들 마켓을 내고 이런 것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솔라나도 이제 밈이 좀 갔으니까 솔라나 말고 다른 게 좀 주고받을까 싶었는데 또 AI 에이전트도 같이 이쪽으로 받으면 그런 것도 살 수 있을까 싶고. 네. 그리고 이게 크립토 시장에 확실히 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명확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예전에 이제 디파이일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고, 이제 거래소는 코인베이스가 확실히 뭐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런 코인베이스가 뭔가 이 크립토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만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강하게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낸 리서치나 뭐 트윗이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네. 이런 것들 보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이 느낌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건 또 번외지만 사실 뭐 FTX 거래소가 채권자들한테 이제 그런 보상을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줄지 뭐 이제 아마 달러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상을 준다라고 하던데 아마 이미 그 FTX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니까 크립토에 그 자금이 다시 또 좀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고, 이제 그런 거 언제부터 주는 거죠? 25년 1월 3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늘인데?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받을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전에 뺐습니다. FTX 거래소 파산하기 전에 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이상함 느꼈어요? 그때 뭔가 그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다행히 운 좋게 했었던 기억이. 저도 그때 이상해서 출금 눌렀을 때는 이미 출금 안 되더라고요. 꽤 빨리 누르긴 네. 했었는데. 네. 그때 테더 확정이자 상품이 10%를 주다가 8%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막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가 막차였어요. 맞아. 그래서 빼고 다음 날부터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다행히 뭐 FTX에 별로 자신 없어가지고 네, 기분만 좀 나쁘긴 했는데. 맞아요.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그때 근데 당시에. 진짜 FTX 그때 많이 이용했었죠. 네, 맞아요. 음. 출금 수수료도 하루에 한 번 공짜였고 음. 거래 수수료 쌌고 FT 토큰이었나요? 맞아요. 네이티브 토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많이 투자했었고 사람들이 FTX 괜찮았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도 100기사 크립토 시장의 100기사 이미지도 좋았는데 네. 한순간에 날아갔죠. 네. 그때 이게 뭐 다시 트래블하고 되면서 업비트나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이나 FTX 통해서 해외 거래소 빼는 경우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우리나라 유저들이 노출이 됐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긴 해요. FTX가 이번에 그러면은 상환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160억 달러, 한 20조 이상 되는 것 엄청나네요.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크고 그것 때문에 아마 1분기에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조금은 지켜보고 있고, 1월에 뭐 이제 트럼프 취임식도 있고 뭐 FOMC도 있고 하지만은 FTX 이런 상환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훈종님 뭐 X 마스크 하신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 가장 그래도 하나를 꼽으면 좀 가장 주목받을 만한 테마? 일단은 주제가 알트코인 시장의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더 시가총액 커지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님 말씀하신 것처럼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은 알트코인 시장으로는 잘 넘어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에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막 이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가장 확실한 어떤 촉매제죠. 근데 많이 늘어났죠. 시가총액도 예년 대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 하고 거래량도 비슷하게 늘었고, USDT가 아직도 70%의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효과죠, 결국. 그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가장 많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독과점이 USDT로 쏠리고 있다.
근데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트럼프 일가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을 했어요.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그 차남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은 또 어떤 마켓 쉐어를 가져오냐,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오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도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자금의 원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 부흥, 경쟁, 이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전체적으로도 미 국채에 되게 중요한 수요처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독일 정부 이상을 가지고 있죠, 테더가.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잡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포션 있잖아요. USDT가 거의 압도적인 포션 차지하고 여기에 기류 변화가 지금 있잖아요. 그 미카가 이번에 법안 시행되면서 이머니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USDT는 안 받았고, USDC는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받은 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럽 쪽에 있는 거래소에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된다거나 상패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상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유럽 거래소들이. 그래서 USDC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유럽이 그냥 자본을 뺏길 거냐, 미국에. 그런 시각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USDT가 점유율이 내려갈 거냐.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LUSD도 있죠. 리플. 리플 투자자들은 또 RLUSD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거는 유럽에서 라이센스 받았어요? 뉴욕은 받았고. 뉴욕은 받았고요. 그것도 받으면은 그렇죠. 컨텐츠 하나 올라오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리플은 뭐 안 받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금방 받지 않을까 규제를 잘 싶습니다. 그런 따라가는 거 친구들이니까. 그게 좋습니다. 저는 올해 조금 더 이게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제 RWA였어요. 네. 요 실물 자산 토큰화하는. 이게 저는 그냥 블록체인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그냥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게 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블록체인의 기술이 활용되기에. 이미 성공 사례도 있잖아.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토큰화한 거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최근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AI 에이전트 쪽이 훨씬 더 빠르게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 여기서 진짜 다양한 급등하는 것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에는 이제 이 두 개 중에서는 AI 에이전트 올 한 해만 보면 훨씬 더 파괴력은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RWA 쪽이 더 많이 시도가 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RWA를 가장 미는 이제 분이 이제 레리 핑크긴 하잖아요. 어제 어디 나와가지고 멘트를 한 걸 내가 다 적어왔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본인은 이 시장의 다음 세대 그리고 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의 다음 세대는 결국 증권을 토큰화하는 게 될 거라고 명확히 생각한다. 이게 이제 전체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들을 토큰화했을 때 얻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국가별로 또 레귤레이션에 다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AI 에이전트처럼 빠르게 속도 있게 뭐 치고 나가 이런 것들은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을 두개 보고 그래서 그러면 RWA는 주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또 많이 활용하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플랫폼으로는 이더리움 연결 좀 많이 또 베이스 체인도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이긴 하니까요. 아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했던 그렇게 좀 구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새로운 테마를 얘기하는데 늘 이렇게 우리가 염두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특히 크립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21년도나 2020년도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 NFT.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거의 우리가 반대할 논리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미래의 한 흐름이긴 했었잖아요. 미래의 가상 공간의 흐름에 부정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엔 더 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또 붐을 얻어서 뭐 NFT 이것저것 NFT 다 나오고 뭐 메타버스 코인들 나오고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 테마가 잠시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멈칫할 때 이런 가격을 가진 토큰은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여기서 엄청난 손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술 테마가 장기적으로 좋다고 해서 이 AI 토큰도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AI 뭐 에이전트 토큰들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두 개는 다른 거다. 알트코인 원 오브 댐이고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이 한 90%는 3년 이내 다 많이 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처럼
뭐 토큰도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알트코인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AI 에이전트 뜬다고 하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또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혹자는 다르다고 막 얘기하던데. 네. 그렇죠.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똑같다. 네. 토큰은.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되게 좋아지면서 관심 많이 받으면서 아마 작년부터 해서 BTC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디파이라고도 네.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젝트죠. 비트코인 그렇죠. 이자가 안 나오니까 비트코인 스테이킹 하면 본인들이 이제 다른 POS에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이렇게 대신 받아주는 모델 같긴 한데요. 네. 이 비트코인 디파이 모델이 올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시도될 것 같아요. 요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이것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앵커 프로토콜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특히나 바빌론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락업할 수 있다라는 기술을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한 자산 락업은 원래도 가능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비트코인이 나온 순간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근데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을 락업하려면 그 락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POS에서는 락업을 한 다음에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락업이 필요한 거고 비트코인은 POS 방식이 아니라 채굴이라는 POW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락업을 할 필요가 없죠. 코인을 굳이 프로토콜 위에다가.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이제 레이어 2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해시타임 락 컨트랙이라고 해서 락업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그 락업된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안 찾아가면은 그 채널이 닫히는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바빌론은 POS 체인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어서 락업을 한 상태에서 그 1대1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타임 체인에 제2의 코인을 발행해주는 이 기술을 결국에는 구현을 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BTC파이의 한계는 결국 이제 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린다 해요. 무너뜨린다? 네. 비트코인의 POW 인센티브 체계는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인센티브가 결국 주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POS 체인에서 별도의 코인이 내가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한 만큼 나오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우위가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네. 채굴자, 기존 채굴자 또는 뭐 마이클 세일러 같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쌀먹할 수 있는, 누워서 떡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진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건가요? 비트코인의 POW 인센티브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POW 인센티브 체계는 공평하죠.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떤 혜택도 되지 않습니다. 네. 프로토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인데 이 POS 체인에 내가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이자를 얻게 되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더 많은 네트워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의 스케일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위에서 정말 디파이를 구현하려면 그런 식의 사이드 체인이 아니라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상태 채널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기술적 용어로 별도 코인 발행 없이 그냥 그 네트워크의 인센티브 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디파이가 구현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게 이제 DLT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건 아직 많이 상용화 되려면 멀었죠. 잭도시 아시죠? 블록에 잭도시가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어요. 웹5라고 하는 이름의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뭐 먼 얘기가 될 것 같고 일단은 BTC파이는 저는 좀 좋지 않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지금 금융기관이랑 기업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CPI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디파이보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더 다양화돼가지고 그렇죠. 이를 활용한 뭐 대출이든 뭐 이자 뭐 놀이든 뭐 그런 것들이 더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디파이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2025년도 시장 전망 리서치들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포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디파이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예상들은 다들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그게 비트코인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이런 뭐 이더리움이나 뭐 레이어 2 원 다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파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디파이보다는 오히려 C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입니다. C파이 커지는 거 맞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네.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랜딩 이자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또 레귤레이션에 연관돼 있는 거긴 하니까. 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그런 비트코인을 활용한 스테이킹 플랫폼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들이나 고액으로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저는 이제 그 훈종님 얘기했던 거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일부는 저는 약간 동의가 되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되는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비트코인 스테이킹 플랫폼을 그냥 제가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로 그냥 지정해서 해볼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비트코인을 활용한 스테이킹 플랫폼에 비트코인을 담보나 이렇게 맡겨서 이자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비트코인의 인센티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연관이 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비트코인의 인센티브와 이거는 좀 별개인 거 아닌가? 왜냐면은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본으로서 활용하는 건데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POS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산이 크게 들어간 게 네트워크 보안의 크기인 거고 네. POW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은 전기나 그런 비용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POS는 그만큼 자산이 들어가는 게 각각의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을 추구하는 크기라고 보는데 그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본을 활용한 거거든요. 비트코인 자본을 빌려주고 이 자본의 크기만큼 네트워크 보안으로 들어가게끔 이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술적 연결만 완벽하다면 중간 해킹당하고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네. 이용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POW, 이 비트코인 생태계 인센티브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연결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이 돈을, 이 비트코인을 다른 스테이킹 플랫폼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데 활용을 하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커지는데 더 좋은 기여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비트코인 좋긴 한데 이걸 뭐 다른데 빌려주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갖고 있는 이제 자본가가 기업이 이 비트코인을 이런 비트코인 스테이킹 플랫폼에 맡기나 아니면은 ETF 운용사에 비트코인 빌려주나 같은 거긴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을 어디에 쓰든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믿을 만한 곳에 쓰는 거냐 아니면은 하나의 스캠 프로젝트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넣는 거냐 그죠. 이 차이가 있죠. 일단은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게 만든 블록체인 POS 블록체인은 또 하나의 레이어 1 체인이거든요. 스캠일 수 있는. 네, 이 레이어 1 체인에 그러면은 가장 많은 백홀더들이라고 하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발행되는 제2의 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누가 될 거냐.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네트워크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할 건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는 그런 채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마이클 세일러 같이 믿을 만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받은 코인을 내가 뭐 이자로 활용하겠다 하면은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일단은 지금 바빌론이 벌써 뭐 몇 차씩 지금 프리세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들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서 이제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누구의 비트코인이냐? 이거부터 벌써 불투명하고 당연히 이 바빌론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들도 대규모 알트코인을 가져가겠죠. 비트코인을 자기가 넣을 만큼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다 인센티브 체계를 흔드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순수하게 전기를 투입한 만큼, 리소스를 투입한 만큼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POS 블록체인은 지금 뭐 이더리움 같은 거는 사실 옛날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서 많이 탈중화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롭긴 하지만 새로 생겨나는 POS 블록체인들일수록 말하자면 모럴 해저들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창업자들과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간 프리세일에 참여한 어떤 얼리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수익이 돌아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냥 피라미드 형태의 스킴일 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다 거부돼요. 예를 들어 뭐 칼라드 코인이라던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왜 다 커뮤니티에서 거부됐냐면 똑같아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위에서 사이드 체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서 채굴자들이 거기에다가 내가 채굴한 비트코인 넣으면은 거기에서 또 추가 이자가 나오게 하는 식으로 비트코인을 스케일업 하자고 하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에서 중다수결로 다 부결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비트코인은 그렇게 스케일업 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이드 체인으로 밖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일 뿐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비트코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사상의 프로젝트들이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다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 얘기하면서 아주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솔브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솔브 프로토콜도 있고 들어온 봤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펜들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C파이, D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걔네들은 좀 중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 같은 데다가도 스테이킹을 넣고 네. 비트코인을 받아서 자기네가 그리고 운용사에도 맡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무위험 이자가 나온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되게 높은 이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나의 이제 종합 금융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도 아니고 C파이도 아닌 그 무언가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펜들 같은 거 한번 요즘 인기 많은데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막 있어요. 네. 비트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근데 이게 다 어디 가는지가 나와요. 어디로 가는지. 네. 몇 퍼센트는 바빌론, 몇 퍼센트는 무슨 디파이, 몇 퍼센트는 무슨 뭐 자산 운용사 랜딩 막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식으로.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CDO 느낌도 나고 옛날에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켰던 그런 것들도 요즘 핫하다. 예, 그것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물론 전제가 달리는데 건강한 그런 프로토콜이 좀 많이 나와야 네.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보유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되고 네. 이걸 뭔가 다시 활용해서 2차, 3차 금융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호환 철학들이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이게 또 산업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스트레티가 40만 개를 보유했는데 보유하고 자기 지갑에 두고 끝날 것인가, 이 40만 개 활용해서 더 큰 또 산업적인 것들을 창출해낼 것인가.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아직은 그거에 제대로 된 활용처를 못 찾았으니까 계속 사는 걸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쵸. 네. 그런 것들에서 저는 약간 뭐 또 산업 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잘 만들어져야 비트코인 보유하는 기업들도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늘어나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프로토콜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것도 잘못 찾으면 또 해킹 당하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뭐 이제 올해 알트코인 시즌 의견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듣고 나서 마무리 그래도 소감 한마디. 새해를 맞이하여. 네. 네. 아마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되게 새해 가짐이 좀 색다를 것 같아요, 다들. 뭐 사실 2024년 되게 다사다난한 일도 있었고 또 연말에 좀 약간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2025년은 이제 좀 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투자를 하시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이제 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분들 또는 친구들, 이게 자기 아껴 하시는 분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면 좋지 않을까 정도를 좀 생각하고 이제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이번에 미국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대통령과 내각이 꾸려지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많이 거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알트코인의 문제는 규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용성의 부재 때문이라는 게 이번에 좀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선별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전문 투자자라 하더라도 정말 올라갈 종목을 제대로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진짜 어렵고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것에 많이 투자 비중을 늘려서 올해 비트코인 뭐 몇 프로 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20% 그리고 그 전에는 170% 올랐잖아요. 올해가 사실 그 4년 주기 사이클의 원년이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연초 대비해서 또 연말이 되면은 뭐 100% 이상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자 그릇이라고 할까요? 그걸 넘치는 정도의 욕심을 많이 버리고 나의 그 그릇 안에다가 꽉 찬 물을 이렇게 담고 그거를 잘 들고 있는 한 해가 돼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고 같이 이렇게 오늘처럼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또 우리가 사이클에 약간 거의 끝자락으로 가는 한 해라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다음 사이클까지 꾸준히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욕심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이제 이 시장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올 한 해도 잘 또 해서 다음 사이클까지 꾸준히 살아남아서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해 첫 촬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